네, 여러분들의 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머니인사이드 돈터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 근데 네. 또 오랜만에 보는 소품이 앞에 있어요. 오, 새로운 아이템. 이거는 여전히 이게 소장님의 그 대신 얼굴이 빨개지시니까 화가 나서 네. 이거 대신 얼굴이 빨개지는 걸로. 이거 큰 거 들어가네. 이 배터리 없다고 네. 해서 내가 죽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안 죽죠? 그렇죠, 안 죽죠. 안 사도 돼요. 그럼. 그래요, 맞아요. 요즘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고 있다가 이제 살짝 느슨해졌다가 더우니까 다이어트 하다 죽겠다. 힘이 쭉쭉 빠지죠? 어휴. 아, 진짜 힘이 안 나서 다이어트를 못 하겠어요.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세요. 건강하면 살 많이 안 쪄요. 오히려 몸에 독소가 많을 때, 네. 그럴 때 살이 찌더라고요. 독소가 많은 건지 도끼가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둘 다. 너무 힘들어요. 빨리 여러분 좀 가라 제발. 그러면 네. 뭐 이번 사연은 제발 독소가 없게 바라보면서 한번 기대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는 부린이님의 사연이에요. 부린이 네. 부동산 고민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올라버린 전셋값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셋값 요즘 엄청 올랐죠. 뭐 오른 것도 오른 거고 매물이 없습니다. 네, 매물도 없고 매물이 없어요. 전셋가랑 매매가랑 비슷하다 네. 이런 얘기도 엄청 많고. 그럼 이제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걱정입니다. 지금 그 얘기도 있던데 내년인가 내후년에 종부세 4배 네, 그 얘기도 그것 때문에 있고. 전세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도 많고. 그러니까요. 아유, 주가는 또 다시 확 빠지고. 네. 네. 저 안 봐요 주식. 응? 그게 최고예요. 묻어두려고요. 주식은 그냥. 이럴 때 싸게 사서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한번 특집편에 하지 않았나요? 250 막 300 갈 때 하이닉스 200일 때 살 걸 그래서 200으로 다시 돌려줬더니 안 사. 그래서 신이 다시 150으로 돌려줬어. 그럼 이제 사야 되지 않나요? 기회를 줄 때 사야 되는 건지 사야 됩니다. 아니면 더 두고 봐야 되는 건지. 사서 기다리면 됩니다. 맞아요. 사실 급한 돈으로 주식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드렸었기 네. 때문에 그래도 기다려보는 게. 네, 사고 기다리기 묻어두시면 돼요. 기다립시다. 알겠습니다. 자,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분당에 사는 30대 부부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이 내년 하반기 만료 예정이라 이사를 가거나 모은 돈을 주고 갱신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올려줘야 되네요. 네, 현재는 전세 갱신권을 사용해 4억 초반대로 살고 있는데 온갖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같은 단지 같은 평수 전세를 보면 매물이 많이 줄었고요. 6억 초중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억 차이 난다고? 야. 2억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야. 지금. 와, 진짜 많이 올랐다. 와. 청약도 넣고 있지만 맞벌이 소득이 있고 아이가 없어서 가점이 낮아요. 당장은 아이 생각이 크게 없고 다음 주거가 결정되고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크게 고민되는 부분은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지금이라도 남은 전세 기간을 포기하고 집을 매수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는 일단 현재 전셋집을 유지하고 내년 2, 3월부터 집주인과 딜 혹은 근처 신축 전세 신규 계약 혹은 관심 단지들 임장 가보고 매수. 내년 전세 퇴거 시점에 신축 2개 단지 입주장이 있습니다. 약 5,400세대 있고요. 또 그리고 만약 지금이든 내년이든 집을 매수한다면 가진 주식 자산, 개인 퇴직연금 포함해서 그것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대로 영끌해서 살 수 있는 집을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 예산에 맞게 쓰고 부분적으로는 남겨놓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3가지 고민을 주셨어요. 네. 여기 고민 타이틀 밑에 부제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과 무동산을 두고 고민 중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요즘에 이 고민 하시는 분들 많으실 많죠. 것 같기도 하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 집값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1번이 보통 우리가 1안, 2안, 3안 뭐 회사에서 기한 올릴 때도 그렇잖아요. 1안이 가장 베스트고 그 다음에 차안인 거고 우리가 고민을 할 때도 첫 번째 떠올리는 걸 가장 하고 싶은 거고 맞아요. 최우선순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남은 전세 기간을 포기하고 집을 매수하면 그 전세 기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도 들어가죠. 복비도 네. 내가 내야 그쵸. 되고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될 것이냐를 고민한다라는 건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시장에 지금 되게 많아요. 네, 집값도 올라갈 것 같아서. 네, 그 불안 이게 결국은 심리거든요. 이렇게 이 실수요자라고 하시는 분들, 무주택 혹은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갈아타려고 혹은 집을 사려고 마음을 먹으면 결국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 대출 금리가 비싸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저할 뿐이지 단 하나의 허들이 그거예요. 집값이 뭐 지금 바짝 올랐다가 또 뭔가로 이래서 떨어질까봐 걱정 뭐 이런 게 불안한 게 아니라
단 하나의 허들은 대출 규제. 내가 지금 이걸 살려는데 영끌 해가지고 가진 돈, 이분도 마지막 거에 있잖아요. 네. 가진 돈 모두 털어서 지금 들어가는 게 맞을까 아닐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만 낮다면 혹은 규제만 조금 완화될 내가 어떤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뭐 DSR에서 배제되는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생아 특례 대출 네.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무조건 이건 시장에 뛰어들 그쵸. 대기 수요가 많다는 네, 거예요. 네. 그걸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많이 가는데 늘 요즘에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1년 뒤에 집값이 지금보다 올라 있을 것 같냐, 비슷할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 자, 요거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느낌대로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1번이 한 95%. 올라갈 것 네, 같다. 전국의 집값을 물어봤을 네. 때 1번이 95%, 2번이 한 4%, 마지막 떨어질 것 같다가 한 1% 정도. 그러면 다 이렇게 쳐다봐요.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지? 세상 물 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질문을 바꿔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1, 2, 3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3번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 3번에 그 떨어질 것 같다라고 손 든 사람은 전국이니까 그래도 전국에 떨어지는 곳이 있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정균의 이제 평균 지표로 봤을 네. 때. 그런데 서울 수도권으로 국한을 짓는다면 그냥 다 무조건 오른다 아니면 비슷하다. 비슷하다도 거의 없어요. 그 심리가 이렇거든요. 이게 부동산 매매 가격, 소비자 심리 지수 뭐 이런 것들 나온 것들이 그쵸, 있어요. 네네. 그것들 지표를 저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매달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러다 진짜 곧 조만간이겠구나. 트리거 같은 거죠. 금리가 낮아진다거나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되면 걷잡을 수 없이 뛰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럴 것 상황. 같아요. 네. 사람들의 불안을 이거 누르려면 공급밖에 없어요. 네네. 공급이 많이 나온다. 그럼 또 사실 그게 전제돼야 되죠. 그게 돼야 뭐 내수도 살리고 뭐도 하죠. 네네. 근데 지금 이분도 이거 가지고 지금 고민하면서 걱정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심지어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네. 볼게요. 그럼 어느 정도 상황인 거고 과연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갖추고 그쵸. 계신지. 상황을 다 봐야 네. 되겠죠. 저는 전세로 한 번 더 살고 싶긴 하지만 5년 후에 부동산이 두세 배 올라 있을까 봐. 그래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두세 지금. 배까지. 진짜. 이건 너무 두세 배 올라 있으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내년 매수를 고민하고 있고요. 반대로 아내는 이사 다니는 게 싫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내년 전세 만기 전에 매수하길 원합니다. 당장 매수한다면 8, 9억대까지는 가능할 듯 하고요. 내년 전세 만기 시 구매한다면 남은 16개월 동안 열심히 저축 플러스 영끌로 현재 예산보다 1억 정도 추가해서 10억 선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주 근접을 생각하면 서울로 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 집 사면 그냥 20년 이상 살고 싶은데요. 너무너무 생각이 많고 고통스러운 나날이네요. 신혼부부 신축 전세에 살지 말라고. 하지만 저희 부부는 신축 전세를 수단으로 활용했어요. 주변에 자랑하거나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신축 전세를 저렴하게 활용하여 쾌적하게 살면서 저축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네, 왜냐하면 이제 대규모로 분양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이게 자금 마련 안 된 집주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전세 매물이 그때 확 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것도 요거는 이제 전략적인 선택 괜찮죠. 네. 둘 다 웬만해서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인지 과소비도 안 하고 여행도 인센티브 일부만 사용하고 명품도 없고 밥도 거의 해먹고 술도 안 마시고 약속도 거의 없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저축을 탄탄하게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부동산 이슈들로 인해 포모가 너무너무 많이 오네요. 제 가장 큰 목표는 40살 이전에 순자산 10억 오. 그리고 50살에 순자산 50억입니다. 미국 주식을 선호해서 지금처럼 그냥 미국 주식을 모아가며 복리의 힘을 극대화시키고 싶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당장 매수하면 8, 9억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예. 그럼 일단 자산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죠. 네, 일단 그거 전에 어쨌든 두 분이 고민이 남편분은 5년 후에 두세 배 올라 있을까봐 내년 매수를 희망하고 있고 아내분은 반대로 이사 다니기 싫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다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년 전세 만기 전에 매수하기로 원하고 어쨌든 빨리 사고 싶어 하는 건데 그 시점이 내년 만기까지 기다리냐 아니냐 그 차이네요. 네. 그 차이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20년 이상 살고 싶습니다. 서울로 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 직주 근접을 생각하면 지금 직장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신다는 보장도 없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혹은 일단 아이 태어났을 때 초기에 육아 문제 네. 부모님이 또 도와주시지 그쵸, 이런 그쵸.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기 지금 사게 되는 이 집에서 20년 이상 산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시면 안 될 게 20년 이상 노후까지 바라보고 살 집이면 괜찮아 라고 해가지고 선택을 해버리시면 자칫 잘못된 매물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런 매물로 봤을 때 여기 싸네. 싼 건 싼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거 그냥 부담 없는 선에서 덜컥 잡아가지고 안 좋은 선택하시는 거는 이거 안 되니까 요거는 이제 배제하세요. 20년 이상 살고 싶다는 건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네. 그리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괜찮은 집을 그쵸? 선택하는 게 나중에 팔 때도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산 상황 네. 살펴볼까요? 전세 보증금 1억, 분당 5구 타입 아파트고요. 본인 1억, 그리고 전세 대출 3억 있다고 합니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 금리 4.8%, 최근 금리 인상. 그리고 파킹 통장, 현금으로 이제 1,000만 원 있습니다. 내년에 집을 매수할 수도 있어서 별도로 저축 중이고요. 또 청약 통장에 1,000만 원 있는데요. 본인 700만 원, 그리고 아내 300만 원 있다고 합니다. 연금 자산 7천만 원 있고요. 개인연금 플러스 퇴직연금인데요. 국내 상장 미국 ETF 투자 중이라고 합니다. 또 ISA 계좌 2,500만 원, 국내 상장 미국 ETF 투자하고 있고요. 달러로 약 1억 있다고 합니다.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억이 네. 있는 거고요. 또 단타 전용 계좌가 있는데요. 500만 원으로 단타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 단타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도파민을 위한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도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으로. 500만 원으로. 좀 큰데 사이즈가 큰 손이시네. 자, 다음 차량은 약 3,500만 원, 현시세가로 봤을 때 3,500만 원 있다 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살고 있는 거 보니까 1억에 사실 대출이자 하면은 100만 원 조금 넘는 대출이자를 월 내고 계시네요. 120만 원 정도 좀 못 되고 110만 원? 뭐 요 정도 어쨌든 되는데 그럼 그 1억에 100만 원 남짓한 월세 사는 거나 마찬가지 여기에서 굉장히 싸게 사는 거죠. 이게 뭐 전세 가격이 더 올랐다고는 하는데 요분들은 일단은 주거비는 싸게 사시는 편이고 그렇다면 이것들을 탈탈탈탈 털었을 때 총 자산은 한 3억 5천 정도. 그렇다고 뭐 차는 뭐 자산에 포함시킬 건 아니고 네. 3억이고. 근데 영끌하겠다라고 봤을 때 이것까지 다 팔 생각으로 여기다 남겨주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차까지 판다고요? 오, 차까지 팔 정도면 진짜. 그러니까 자산 상황에 넣지 않았을까요? 현 시세 이러면서. 야, 그 차까지 파실 생각이라면 넣는 게 맞는데 아니라면 이건 이제 배제하세요.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뭐 잘 안 신는 거 당근에 팔아가지고 집 사는데 보태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이런 것들은 자산이 아닙니다. 그냥 소비재. 그러면 3억은 일단 있고 10억짜리 집을 왜 이게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턴다고 해서 영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있는 자산을 지금 어떤 형태로 바꿀 것이냐의 문제예요. 퇴직연금에 있는 자산, 개인연금에 있는 자산, 집 살 때 요거 보탤 수 있죠. DC형 퇴직계좌나 개인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집 살 때 일부 인출이 가능한데 그 자산의 형태만 바꿀 뿐이지 이게 노후 자금을 헐어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면 노후를 위해서 대비하는 성격이 크죠. 네. 왜냐하면 그때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쵸. 그런데 노후 대비가 연금저축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후에만 쓸 수 있는 돈으로 연금저축을 할 거야.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 놓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 돈 모으는 투자 과정이 전부 다 노후 대비입니다. 네. 적금 하나 붙는 거, 요거 뭐 도파민을 위한 계좌 이런 것도 지금 수익 난 게 내일이 가서 불어나고 내년이 돼서 불어나고 내후년이 돼서 불어나고 10년 뒤, 20년 뒤에서 계속 불어나서 뒤로 밀릴 거 아니에요. 지금 쓰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후 준비지 나는 노후 준비는 연금저축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집을 사는 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거라면 혹은 자산을 깎아먹지 않으려는 선택을 하는 거라면 그것조차도 노후 준비다. 그러니까 이게 내 노후 자산을 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일단 없고 얘를 그래서 옮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끌이 그럼 건전한 거냐? 그게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느냐는 대출을 얼마나 받아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네. 무리해서 대출을 받는 거 보통 지금 무리할 수도 없죠. 네. 뭐 DSR 나와야 말이죠, 나와야. 그러니까 대출이 나와야 뭐 무리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얘 과속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막 방지턱이 계속 있어. 안 해! 이렇게. 그런 카메라 막 시속 30으로 계속 살 거예요. 이거는 뭐 영끌 자체가 과속 자체가 될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 그래서 영끌이라고 하면 이 규제 안에서 우리 가정 내에서 무리가 되느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다. 그래서 뭐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전환된다거나 네. 이럴 때는 지금은 우리 둘이 합쳐가지고 뭐 1,000만 원 벌어요 하고 있다가 500만 원이 소득이 반토막 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게 뭐 또 2, 3년 그렇게 길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1,000만 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하고 앞으로의 지출 예상되는 지출이 어떤지 요거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연자분도 그렇고 네. 미국 주식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부동산이랑 부가 고민이라고 부이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걸 이제 검색을 해보면 무를 해야 될지 QQQ를 해야 될지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ETF의 뭐 보수나 수수료 사실은 저는 그건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봐요.
우리 뭐 ETF 할 때, 뭐 물론 이제 장기 유지했을 때의 수수료나 이런 보수 체계도 잘 따져봐야 되지만 본질은 어디에 투자하느냐, 과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미국 ETF 직접 투자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이제 양도세 부담이잖아요. 양도세 부담을 하는 것이 내가 더 감당 가능한 거냐, 아니면 연금저축계좌나 이런 쪽에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거냐. 장기적으로 간다면 저는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양도세 부담이 큰 ETF로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걸 회피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증여. 네. 우리가 그 양도세 2월과세라고 해가지고 양도세는 취득가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가액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매매 차익이 얼마가 발생했냐. 내가 1억에 무언가를 사서 10억에 팔아서 11억에 팔았다고 칠게요. 이 10억이라는 차익이 생기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줄이려면 취득가액을 높여버리면 돼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막 이렇게. 근데 네.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 내가 1억에 취득을 했어요. 막 사요. 뭐 V5고 막 1억에 취득을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10억이 됐네. 그래서 내 계좌에서 이걸 팔아버리게 되면 9억, 뭐 10억이라는 차익이 생겨서 이거에 대한 22% 세금을 내야 되지만 네. 얘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줍니다.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1억에 사서 11억이 된 이 주식을 배우자 입장에서는 11억에 받죠. 네. 그리고 11억에 받아서 바로 11억에 팔면 취득가액 11억, 양도가액 11억. 그쵸. 그럼 양도 차익은 빵원. 응.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해. 예전엔 가만히 있었어요. 예전엔 가만히 있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5년 그리고 지금은 10년 이렇게 길어졌거든요. 네. 이 이후에 팔아야 그 취득가액을 인정을 해줘요.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예,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주식은 샀다 바로 팔아도 인정해 줬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24년부터가 바뀌어가지고 1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1년? 1년. 이 주식은 1년이면 그래 1년이면 변동성도 크니까 네. 그 5년 10년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5년 10년 갔다가 그게 반토막 나면 거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1년만 보유하면 되는데 이런 지수형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물론 국내 지수는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어. 국장은. 지수가 하루에 막 10% 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그런데 아니, 하이닉스가 어떻게 상한가를 가냐고. 진짜 그래서 안 들여다보니까 아침에 코스피 2% 이상 하락 이렇게 떴다가 아니 오후에 보니까 뭐 2% 이상 상승하고 이게 뭐 아니, 그걸 맨날 사이드카야, 맨날. 둔감해졌어요. 아무튼 국장은 그런데 해외 미국 나스닥 지수나 이런 것들이 1년 사이에 뭐 50% 폭락하고 이럴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또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땐 이제 증여세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배우자끼리는 6억 원까지는 공제니까 네. 그 아주 스윗 스팟을 잘 찾아가지고 이 우리가 절세 포지션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미국에 투자하는 ETF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요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이내에 좀 짧게 갈 거다라고 한다면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서 그 본질이나 세금 구조, 과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지 사실 ETF 종목이 뭐냐는 그렇게 큰 고려사항도 아니고 고민된다면 저는 그냥 다 하세요. ETF가 좋은 게 적은 금액으로 분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 하세요. 다 하셔놓고 5년 뒤에 보니까 아니 뭐 별 차이 없는데 뭐 이런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에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월 소득은 얼마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부 합산 소득이 월 1,000만 원이에요. 인센티브 연 약 1,000만 원도 있고요. 자, 일단 주거비가 14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120만 원, 3억 대출, 이자 4.8% 앞서 나왔었고요. 또 관리비가 20만 원 나가고 있는데요. 하계 기준 18에서 20만 원, 그리고 동계 27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 대비 주거비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쵸. 식비는 50에서 60만 원 나가고 있는데요. 점심은 둘 다 회사에서 지원되고요. 저녁은 쿠팡이나 집안 마트 장 봐서 같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쿠팡보다는 땡겨요 이용하세요. 땡겨요. 자영업자로서 얘기합니다. 땡겨요가 뭐예요? 공공배달앱 땡겨요 모르세요? 몰라요. 너무나 세상에. 여러분 제가 땡겨요 전도자입니다. 땡겨요가 이제 신한은행이 주도로 해가지고 공공배달앱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수수료가 자영업자들 받아가는 게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쿠팡이나 배민 같은 경우에는 7에서 뭐 8% 적게는 너무 많이 6%. 가져가던데? 여기에 이제 배달료 다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되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일단 한 7% 정도, 700원 정도 수수료 나가죠. 거기에 배달비가 기본적으로 한 2,500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2,300원을 칠게 합쳐서 3,000원. 네. 그러면 벌써 10,000원 중에 30% 나갔죠. 네. 여기에서 광고를 띄우게 합니다. 보니까 6월에 제가 배민에 지출한 떼인 수수료가 41%더라고요. 거의 절반이네요? 네. 그러니
미치죠. 팔아도 손해입니다라고 예전에 이제 자영업을 하기 전에는 네. 하던 거, 에이 그거 뭐 알는 소리, 뭐 미치는 거, 아이고 다 미쳐요 하는 건 장사꾼들의 거짓말, 어르신들의 거짓말,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뭐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 이건 진짜 팔면 팔수록 이걸 계산하면 손해예요. 그런 입장에서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1% 정도밖에 안 땡겨요. 떼고, 네, 땡겨요. 그리고 처음에 가입하면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그냥 쿠폰을 줍니다. 그냥 가입만 하면 줘요. 그래요? 그리고 뭐 신한은행에 땡겨요 적금 이런 거 가입하면 그것도 한 10,000원짜리 쿠폰 주기도 하고, 막 행사 그때 하고, 최근에 7월에는 뭘 했냐면 사이버거 네. 100원 행사했습니다. 그거 왜 말 안 해줬어요? 몰랐죠? 땡겨요를 모르시는 거.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해. 쿠폰 박아놓고 못 써가지고. 100원짜리 햄버거. 오 진짜. 에휴, 아무튼 어쨌든 자영업자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식비는 50에서 60만 원 나간다. 적게 쓰신다. 네. 두 분이서 50에서 60 예.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예. 차량 유지비 30만 원 나가고 있는데요. 차량 할부 20만 원, 2024년에 구입해서 그때 이제 5,199만 원. 2024년에 5,200 주고 산 게 지금 3,5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사는 순간 감가된다면서요. 너무 싫어. 차는 진짜 난 차에 돈 쓰는 게 저는 제일 아까워요. 전 딱히 차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유류비 절약 및 양가 가족 태울 일이 있을 때만 이제 그걸 생각해서 감안해서 구매를 한 거래요. 다음 이제 충전, 톨비, 그리고 세차 등 하면서 10만 원이 나가고 있고, 운전자 보험 2,000원, 그리고 자동차 보험 1년에 90. 네. 자, 다음 보험료는 약 19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네. 남편분께서 11만 원, 그리고 아내분이 7만 원 나가고 있는데요. 실비, 종합보험, 진단비 보험 최소로 가입했고요. 그리고 화재보험 1만 원 나가고 네.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통신비 5만 5천 원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 3만 원, 이 날뜰폰이고요. 인터넷은 2만 5천 원, TV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예. 하고요. 저축 500에서 650만 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5만 원. 2009년도에 가입한 남편 통장에만 납입하고 있는데요. 해당 월 5만 원이라도 계속 납입을 하는 게 맞을지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주식장이 좋으면 자산 상승으로 인해 커트라인을 넘어서 항상 낙첨하고 있어요. 납입하지 마세요. 청약통장은 납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청약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이건 나에게 가능성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부부 합산소득 1,000만 원이면 아예 틀렸습니다. 가능성 제로예요. 인기 없는 지역은 될 수 있는데 인기 없는 지역에 청약을 왜 합니까? 추첨. 네. 추첨도 그 내 집 마련을 운에 맡긴다라는 거잖아요. 네. 저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다고 봐요. 내 집 마련을 운에 맡긴다고? 아, 위험하죠. 그리고 이 청약이 자 1번, 지금은 모든 특별공급의 1번이 신생아 여부입니다. 네. 신생아가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느냐, 있으면 그 안에서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공공주택은 외벌이는 100%, 맞벌이는 많이 봐야 뭐 130% 요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소득 기준 맞벌이 하면 초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 탈락이니까 안 돼요. 그 말씀하신 대로 추천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특별공급이든 뭐든 다 통틀어서 일반 공급은 아예 가능성 없고, 특별공급 다 통틀어가지고 금액을 보는 거는 없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넣어야 된다 이런 거는 그 어떤 특별공급에도 기준선이 없어요. 네. 생애 최초 특별공급만 뭐 600만 원 넣어두면 되니까 그건 한 번에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민영주택 같은 경우도 지역별 예치금 넣어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한 번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5만 원씩 꼬박꼬박 넣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주식장이 좋으면 자산 상승을 해서 커트라인 넘어서 항상 낙첨이라면 소득도 안 되고 자산 기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청약에는 가능성 없다. 빨리 그냥 구주택 매수로 포지션을 바꾸시고, 청약통장에도 깨지는 마세요. 이게 또 언제 어떻게 쓰이게 될지 모르니까 유지만 하셔라. 네. 네, 다음 현금 50만 원, 그리고 개인연금 40만 원, 부부 각각 20만 원씩 하고 있고요. 미국 ETF를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개인연금 월 100만 원씩 50 넣었는데 27년 집구매 혹은 전세 증액 이동 가능성으로 납입을 줄였다고 하네요. 예. 자, 다음 나머지 400에서 500 정도는 ISA 계좌 및 달러 환전 후에 미국 ETF를 구매하고 있는데요. 급여와 사업소득 순수익으로 월 약 500에서 650만 원 정도 저축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월 580만 원 저축하고 있고요. 대부분 미국 지수 투자, 소소한 목돈, 당근, 배당금 등도 전체 재투자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면 70% 이상은 저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전체 미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예, 좀 미래를 바라보고 가시는 공격적인 투자, 지금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다 공격적으로 하셔라. 아이 태어나면 하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공격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가셔라. 유일하게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지금밖에 없거든요.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기타 146만 원에서 206만 원 나가고 있는데요. 정기 구독료 4만 원 있습니다. 테슬라 커넥티비티,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쿠팡, 네이버 멤버십, 유튜브 프리미엄, 카카오톡 톡서랍. 뭘 많이 하시는데 업무용이라고 4만 합니다.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엄청 싸네? 이게 돼요? 유튜브 프리미엄도 만 얼마고, 그럼 쿠팡도 6,900원인가? 그 얼마였지? 정도 할 것 같고요. 몰랐던 것 같아. 이걸 합쳐도 4만 원이에요. 또 이렇게 보면 적어 보이나요?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거 되게 많잖아요. 뭐 테슬라, 뭐 아이클라우드, 그러니까. 쿠팡, 네이버, 유튜브, 카카오톡 뭐 이렇게 6개를 하는데 4만 원. 정수기 2만 원, 부부 생활비 40에서 50만 원, 생필품, 쇼핑, 미용 등. 이게 그럼 아마 용돈인 것 같네요. 요 생활비?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운용 비용 100에서 150, 아. 매입 비용, 택배비, 관부가세, 배대지, 광고, 기타 등. 또 매출 250에서 300 정도로 순수익 100에서 200만 원, 약 5년 차라고 하고요. 와, 경조사비 발생 시마다 내지만 이미 대부분 결혼한 친구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돈을 근데 굉장히 잘 모으고. 예. 저축률이 일단 650이 정도면 높은데 저는 요 정도 수준이면 이게 사업이 흔들릴 게 아니면 남편이 어느 정도고 아내가 어느 정도 이 자녀 계획부터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언제 낳고 싶냐 계획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재무적인 부분에서의 최악의 상황은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돈이 더 나가는 상황. 요게 이제 재무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지금 아이가 생겨서 뭐 내년 초 중반에 태어나게 된다. 요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그때 소득이 얼마나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줄어드느냐. 예를 들어 내년 이맘때쯤 아이가 태어나서 1년 정도는 뭐 육아휴직 또는 사업 뭐 이런 것들을 못해. 그러면 1년간에 줄어드는 그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때는 대출이 지금 풀로 받아놓게 되면 이때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할 거는 이때에 맞춰가지고 대출을 그럼 줄이냐? 그건 또 답이 아니에요. 이거 잠시잖아요. 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파악하고 그 기간 동안 부족한 비상자금은 남겨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돈을 모두 다 털어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대출을 쫙 받아버렸을 때는 이 여유 자금이 없겠죠. 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갈 지출 첫 달에만 하더라도 뭐 이것저것 사느라고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깨지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 거 이 돈도 없죠. 그 다음에 플러스 소득이 감소되는 이 구간 동안 원리금 상환을 버텨낼 그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최소한 넉넉하게 잡아서 아이가 태어나면 지출이 한 1.5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해두세요. 그래야 쪼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놔.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런데 소득은 이만큼 감소를 해. 그럼 요 차익 있죠. 요거 곱하기 소득이 감소하는 요 기간. 그러니까 일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요 기간 동안 요만큼 채워넣을 거. 한 달에 100만 원씩 빵꾸 난다. 그런데 얘가 1년 동안 유지된다. 그럼 1,200만 원의 여윳돈은 있어야 된다는 그쵸,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돈은 이제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남겨놓고 나머지 돈들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남겨놓는데 그 돈이 만약에 연금저축에 있는 돈을 남겨놓는다. 그럼 얘는 못 빼서 쓰는 돈이잖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집 살 때 연금저축에 있는 돈은 끌어서 땡겨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 낳았을 때 생활비 부족하다고 연금저축에 있는 돈을 끌어서 땡겨 쓸수 썼다가는 없죠. 네, 이거는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니 그걸로 판단해서 요럴 때 비상금으로 끌어당겼을 돈은 그냥 뭐 CMA 통장이나 아니면 적금 통장이나 물론 이제 ETF나 이런 거 팔아도 되지만 장이 안 좋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손해 보는 거니까 이 비상금은 보수적으로 좀 갖고 계셔라.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자녀 계획 이게 1번입니다. 네. 여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1년 안에는 아무리 못해도 아이가 태어날 일은 절대 없고 뭐 2년 후, 3년 후나 계획하고 있어요라고 한다면 그 시점을 보고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 요 규모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집 그 중에 최고가 어디냐? 최고를 사야 된다라고 머릿속에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최고라는 수준은 지금 우리가 살았던 뭐 신축 전세 수준의 삶이 쾌적한 곳보다 가치가 최고인 곳. 그쵸. 막 30년 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요 지역에서 최고. 맞아. 요런 대장 아파트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의 매물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금액 수준에서 맞춰봤을 때 어느 지역에서 이게 가능하냐. 요걸 따져봐서 가능한 매물이 있으면 그거를 몇 개 후보지에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딱 이 매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까 1번 1안 전세 만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남은 기간을 포기해서라도 가게 되는 거고 최고의 집. 예, 최고의 집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굳이 무리해서 다 포기하고 지금부터 막 알아보자 이러시지는 마셔라. 후보지를 올려놨던 것 중에 진짜 괜찮은 가격대, 진짜 괜찮은 층수나 뭐 매물이 나왔으면 그때는 이제 전세를 땡겨가지고 왜냐면 이건 바로 나갈 거예요. 집주인도 시세보다 2억 이하 낮춰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나간다라고 한다면 어서 나가주셔야지 지금 맞아요. 상황에서는. 네네.
그러니 반대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위인 상태거든요.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물론 복비는 내셔야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요건 선택은 시점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요렇게 해놓고 결정은 하셔라.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매수하는 그 포모에 의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분석을 해놓고 몇 개 골라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좋은 후보가 딱 나왔다 그러면 1번을 선택. 핵심은 그거죠. 미루지는 마셔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나? 혹시나 2, 3년 뒤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더라도 아 뭐 좋은 집 샀으니까 괜찮아라고 그럼요. 생각을 할 만한 네. 그런 집을 선택을 해요. 그렇죠. 좋은 말씀인데 이게 2, 3년 뒤에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가구 자체가 20년 이상 살 거라고 했잖아요. 물론 제가 20년 살라고는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사놓고 단타로 치고 빠지고 손절할 거 아니잖아요. 전제가. 그러니 단기간 내에 장이 흔들려서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가지고 빠지고 조정받는 거 그거는 신경 쓰지 마셔라. 어차피 손절할 것도 아니고 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그냥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고 그때까지도 집값이 유지가 되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사게 되면 이거는 불안한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년 뒤를 바라보고 매물을 결정하고 단기간 조정에 흔들리거나 혹은 단기간 조정을 기다리지 마셔라. 제일 안타까운 게 조금만 빠지면 저 7억은 너무 비싼 것 같고 보니까 호가가 여기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얘가 5억짜리 집이 무슨 7억이야.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이미 겪었잖아요. 코로나 전에 무슨 6억 코로나 빠게 되면서 무슨 이게 6억 하던 집이 8억이나 되냐. 이건 6억이 정상이야. 정상이라는 가격은 없어요. 정상이 없었어. 없어요. 그런 가격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그냥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타이밍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내려오기를 바라는 건 진짜 그냥 안 뭐 돼요. 비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가격이 바램. 내려오면 사느냐? 안 사요. 안 하이닉스 150 내려와서 안 사잖아요. 130만 원에 사셨나요? 안 산다니까. 그렇게 돼요. 사람 심리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못 사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싼 거다. 그리고 내가 제일 싼 가격에 사기를 생각하는 것도 그건 욕심이에요. 누군가는 먹어야죠. 맞아. 진짜 발목에서 사는 건 완전 운이 엄청 좋아야 돼. 그래. 그렇게 집주인, 그렇게 최고점에 판 집주인도 어느 정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그리고 살짝 빠지더라도 또 나는 그 이상 가격에만 팔 거잖아요. 제일 싼 가격에 사서 그냥 바닥에서 사가지고 머리 꼭대기에 팔 생각 하지 마셔라. 그건 게임에서도 그렇게 안 됩니다. 신축 전세 신규 계약도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아니. 더 이상 전세로 사지 마세요. 이미 전세에 들어간 자금 자체가 여기서 사이즈가 더 커져버리면 깔고 앉아있는 돈이 너무 큽니다. 1억이라는 돈도 되게 크거든요, 지금. 전세 나머지 3억이 대출이긴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을 지금 깔고 앉아있잖아요. 이거 자본도 크고 더 비싼 신축 전세로 하려면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신축 맛은 또 그만 보셔라. 여기 맛들리면 못 빠져나와요. 요즘에 나오는 신축은 더더욱 커뮤니티가 장난 아니잖아요. 막 집에 있는 IoT 시설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와 조금 있으면 우주여행 갈 것 같아요. 아니, 집에서 나오기 싫을 정도. 오. 단지 안에만 있어도 될 정도잖아요. 너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에 맞들렸는데 복도식 아파트 간다? 이건 상상 못 할 힘들지, 겁니다. 힘들죠. 지하 주차장 없는 아파트 못 갈 거예요. 못하죠. 이제는 신축 전세 이전하시는 그만. 그만. 근데 이런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는 네. 주식을 다 팔면서까지 집을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뭐 판별법? 능력이 되면 파셔라. 미국 주식에 2천만 원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팔아서 집 사는데 보태는데 큰 보태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자산 불리는데 형성하는데 쓰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매도했을 때 이 자산으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능력 때문에 진입하세요. 물론 그런 것들의 저울질은 좀 되실 겁니다. 지금 장 좋은데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라면 지금 팔아가지고 사야 되나? 라는 고민을 될 텐데 네. 그건 모를 일이거든요. 집값이 올라주는 상승분과 얘가 올라주는 상승분 구간을 놓고 보자면 1년 사이에 주식이 이만큼 올랐지만 1년 동안 집값은 그만큼 안 오를 수 있어요. 그럼 배 아플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무덤까지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거를 언젠간 내가 현금화해서 집을 사는데 보태는 목적으로 여기서 불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언제 팔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필요할 때 파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수익 많이 났다고 팔 필요가 없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그거예요. 집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됐고 집을 사야 되겠다는 필요가 느껴지고 얘가 그 보탬이 된다면 팔고 사셔라. 팔고 사셔라.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건 욕심은 버리시고 네. 안 되면 이거 다 긁어 모았는데도 안 되면 그건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뭐 돈을 쓰고 있는 네. 거에서는 딱히 뭐 줄일 게 없어요. 없어요. 쓰고 있는 돈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주 건전하게 이제 쿠팡만 땡겨요로 바꾸시고
뭐 땡큐 배달비 나가는 거 하더라도 처음에 한두 번은 쿠폰 주니까 그걸로 쓰셔도 되는 거고요. 행사도 많이 하고. 보험료도 뭐 남편분 11만 원, 아내분 7만 원이면 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진짜 이렇게 소비도 안 하시고 두 분이서 엄청 천생연분인가 보다. 40세 전에 10억, 50세 이전은 뭐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목표를.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한 거니까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뭐 열받는 사연은 아니네요. 네, 진짜 오늘 열받을 게 없었네요. 열받을 게 없어요. 잘하고 계세요. 부럽다 이런 사연. 근데 이제 걱정이 많으시니까 근데 이런 걱정 지금 많이 하실 거예요.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주택시장에 막 그러니까요. 뛰어들까봐. 지금 진짜 SNS 보면 2028년, 2029년에는 뭐 전세도 없어질 거고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집 없는 사람만 불쌍해진다 이런 글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안타까운 게 임대사업자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주택자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라는 건 다주택자일 수밖에 없죠. 네. 거의. 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살 집이 있고 다른 집이 있으니까 그걸 임대로 그쵸. 내놓는 건데 이걸 죄면 이 집이 매물로 풀려가지고 그러면 그 집을 더 매수할 수 있게 되는 시장에 나오는 공급이 많아지냐 일부 있겠지만 임대차 시장이 너무 혼탁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전세 매물이 전세가 지금 백채가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전세가 지금 왜 이렇게 없어지느냐를 잠깐 알려드리자면 전세가 백채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 백채가 한꺼번에 시장에 못 나오죠. 갱신 주기가 있으니까. 네. 이 중에 원래 10채가 나왔어야 된다면 이 10채 중에 지금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실거주 수요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갭 투자가 안 되니까 이 전세금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월세로 전환하자는 수요도 생기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써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는 사람도 생기고 10채 중에 9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실제로 전세가 필요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매물은 10채가 아니라 한 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전세는 나는 살아야 돼. 그럼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혼탁해져 버리면 이 불안이 어디로 옮겨가냐? 야, 이 정도 전세를 줄 거면 집을 사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세가 7억이라고? 근데 집값은 얼마야? 8억 5천? 뭐 이거 대출 받아고 집 사는 게 낫겠네? 이 판단을 바보가 아니면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판단을 못 하게끔 안 돼. 대출은 깎아버려. 못 받게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 자, 8억짜리 집을 못 사니? 아유, 포기해야지. 이번 생각 그렇네요. 아니죠. 살 수 있는 매물을 찾아보죠. 그쵸. 지금 바로 또 이제 동탄 이런 데서 우리 비규제 맞아. 나타나게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노출이 되어 있는 실수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불보듯 뻔해서 저는 되게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걱정이에요. 걱정. 요즘에 또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연들 보면 거의 부동산 고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연들도 부동산이 실제로 많은가요? 많아요. 많고 실제 제가 현장에서도 걱정하시는 분들 30대, 40대 분들이 그 걱정 되게 많이 해요. 강연 자리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지금 집 사야 되나요? 그게 대놓고 물어봐요. 그럴 것 같아. 그게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식장이 뜨거울 때 질문이 종목 추천해 주세요거든요. 지금은 집 사야 되나요? 이거예요. 그러면 집 사야 되나요라는 질문이라면 집을 살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 경제력을 갖추신 분들이 그 고민한다라는 건 가수요가 아니라 실수요라는 거고. 그리고 뭔가 대출도 계속 조여오니까 될 때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학습했으니까 네. 될 때 사야 된다. 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부동산 하락론자 분들도 늘 다만 단서를 다는 게 있었죠. 실수요자라면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라는 꼬리를 꼭 달고 갔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사연은 걱정이 좀 많아지는 사연이네요. 네. 부동산에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다만 너무 급하게 막 알아보고 야 요거 바로 사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 시간 남아 있고 그거 고민할 시간에 집값이 2배, 3배 뛰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잘 판단해 보시고 사셔라. 배고플 때 장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